이곳 뿌리공원에는 국내 유일의 족보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족보박물관은 어떤 한국 곳일까요? 족보박물관이라 새겨진 여러 족보들. 족보들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아,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한국 족보박물관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족보들을 보관하는 곳인가요?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어떻게 생겼고 발전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그럼 제가 실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당연하죠. 네. 가시죠. 네. 네, 좋아요. 족보의 역사와 제작, 계승에 관한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는 한국 족보박물관. 성씨에 담긴 효와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싶은데요. 족보가 탄생하게 된 시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리 전시장 안에 오래된 다채로운 족보 모습들이 여러 권이 전시되어 전시돼 있습니다. 족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족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현재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책 형태의 족보는 조선시대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76년에 간행된 안동권 씨의 성화보가 한 장의 지도처럼 그린 그림인데요.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아는 책 모양으로 된 족보의 원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족보를 정리를 하려면은 그 이전부터 가계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쵸. 저희가 이제 그 족보의 가계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주몽에서부터 17세손 광개토대왕까지 이어지는 왕들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또 삼국시대의 그 왕들의 계보, 또 묘지석에, 고려시대 묘지석에 나와 있는 조상들의 계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족보의 원형적인 형태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족보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던 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뿌리 또 나의 탄생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나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고려시대 태조 낡은 왕건이 갈색 종이에 후삼국을 작은 통일한 한문이 후 쓰인 족보가 공신들에게 전시돼 성씨와 본관을 하사하면서 많은 이들이 성씨를 갖게 됐다는데요. 그때부터 각 가문은 역사와 혈통, 업적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족보의 원형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성씨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씨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5,580여 개 성씨에 36,700여 개의 본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혹시 예나 씨는 어느 이씨세요? 저는 원주이 씨요. 원주이 씨요. 네. 이 씨 중에서는 전주이 씨가 가장 인구가 많고요. 맞아요. 예, 원주이 씨는 여기 보면은 8만 5천 명 정도가 있네요. 이 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본관이 네. 엄청 다양하네요. 전주희 씨는 260만 명, 김혜김 씨는 43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살면서 이 씨는 정말 많이 만났는데 원주이 씨는 사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원주이 씨가 8만 5천 명이나 한국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해나 조상님들이 여행가와 끊김없이 학예사가 가문의 전심으로 역사를 보며 기록하며 이야기를 지켜온 나누고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나 씨는 이 족보의 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족보의 독자는 바로 그 아들, 그리고 손자, 그 후손들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족보의 독자는 다른 성씨 사람이 우리 집 족보를 보진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내 아들이 읽을 때, 우리 손자가 읽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나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수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깊숙한 곳, 꽤 오래되어 보이는 족보 한 권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생겼는데요? 네, 이 족보는요, 충주박씨 내외 자손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서 전하는 책형때의 족보 중에서 아주 오래된 족보 중에 속하고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양반의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 그 양반 가문의 혼인 관계와 모든 양반 정보를 여기에 수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충주박씨 집안에 따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분과 결혼한 사위, 또 그분이 따님을 낳으시면 또 사위, 그래서 사위의 사위의 사위까지 사위 4대를 기록하고요. 예, 성이 그래서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족보를 보관하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보관하는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나 뭐 병자호란 그리고 17세기 그 대기근을 맞이하면서 이런 족보나 이런 책들을 보존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족보들도 후대에 다시 그 개간을 하거나 다시 만든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주시 같은 경우는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례동에 산기슭에 바위를 파가지고 족보를 보관하기도 했고요. 네, 연산서씨 같은 경우는 돌에다가 족보를 새겼습니다. 네, 연산서씨 석보를 만들어서 또 역시 예, 큰 바위 절벽 위에 구멍을 만들어서 또 석보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족보를 지키고 돌과 바위에 집안의 역사를 새겨 후대에 전하려 했던 조상들. 가문과 성씨를 지키려 했던 조상님들의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주 좀 우리 영화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족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족보는 묵과 급제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조선시대 양반은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는데요. 이 문과 급제자들의 그 계보를 모은 것을 묵보라고 하고요. 문과 급제자들의 계보를 모은 것은 문보라고 합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은 묵과 급제자들의 계보를 모은 무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 그 책 펼쳐진 가운데에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이순신 장군의 조상들과 자식들 또 장인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효는 입신양명 이현부모 또는 입신양명 현저부모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과거의 급제에서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게 바로 효도다. 이것이 조선시대 최고의 효입니다. 급제자들의 집안 내력까지 기록한 족보. 가문과 성씨의 영광이었겠죠. 다른 나라에도 다 성이 있지만 뭔가 뭐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직업으로 이름을 지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지역 본관을 중심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 그 족보가 있어서 내 개인의 역사를 다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족보박물관이 위치한 뿌리공원. 전국 유일의 효테마 공원인데요. 다양한 성씨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조형물은 모양은 뭘 통해서 정하게 된 거예요? 문중에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2.5m 규격 이내에 이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각 문중에서 설치한 조형물. 자신들의 성씨에 담긴 의미와 상징하는 바를 표현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조형물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원을 만들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민선 일기 때에 그 전국 지자체에서 근린공원 만드는 사업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초의 민관 합작으로 조성된 공원이고요. 문중의 기념일이나 어떤 문중의 날 행사, 또 뿌리축제 이런 그 행사 기간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 조형물들을 이렇게 관람도 하시고 조형물 주변 청소도 하시고요. 그리고 남평문 씨 같은 경우는 문익점의 후손이라고 해서 매년 봄이 되면은 목화꽃을 갖고 와서 이 조형물 주변에 목화꽃을 심어놔요. 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공원이 됩니다. 1997년 개장한 후부터
전통 체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뿌리공원. 10여 년 전부터는 매년 가을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열어 많은 이들에게 효문화 체험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뿌리공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제13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효와 뿌리를 주제로 하는 전국 유일의 축제입니다. 많이 방문하셔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나 여행가와 학예사가 나란히 240여 걸어가는 개의 긴 성씨 모습이 조형물이 보입니다. 설치된 뿌리공원. 이곳에서 일제 강점기 나라와 성씨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한 열사 가문의 조형물을 찾았습니다. 여기 이제 고홍유 씨 조형물이고요. 고홍유 씨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고 유관순 열사 오빠 유우석 선생님, 또 올케인 조화벽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일제 감정기라는 게 사실 그 이 많은 성씨들한테는 모두 순환 시대였을 것 같아요. 네, 일제시대 그 창씨개명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새롭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래서 성씨를 지킨다는 것은 일제시대에는 뭐 나의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나의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한다든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겪는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가능했던 겁니다. 역시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네요. 여러 가문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숨겨진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딱딱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들이 각 성씨와 엮여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해나 여행가와 학예사가 보물찾기를 조형물 하듯 사이를 여러 나란히 성씨 걸어가고 조형물을 있습니다. 둘러보는데 조금 특별한 조형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성씨 조형물 1번입니다. 뿌리공원에 244개의 성씨 조형물 중에 문중번호 1번으로 건립돼서 가장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죠? 충주박씨 성씨 조형물이고요. 우리 충주박씨는 우리 대전에 대전 서구 내동, 가장동, 이 뿌리공원이 있는 침산동 일대에서 많이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의 대표 성씨입니다. 그럼 충주박씨는 지금도 대전에 집성촌이 있나요? 네, 대전 서구, 내동, 가장동, 저희 중구엔 침산동 이쪽에 많이 세거하셨고요. 지금도 도솔산 밑에 서대전여고 옆에 제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가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가깝습니다. 한번 충주박씨 만나보러 가야겠어요. 푸른 숲 사이에 돌로 만든 성씨 뿌리공원 조형물이 성씨 조형물 군데군데 설치돼 제1호. 있습니다. 대전의 대표 성씨 충주 박씨 가문은 어떤 문화와 자부심을 이해나 가지고 여행가가 있을까요? 나무가 울창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대전여고 뒤쪽인데 여기에 그 충주박씨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건가 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혹시 예. 여기 관련되신 분이세요? 예. 제가 우리 충주박씨 종중 종사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가 충주박씨 관련된 곳이라고 들었는데 예. 이 비석들은 뭔가요? 우리 선대조 할아버님들의 공적에 관한 비문입니다. 공적에 관한 비문. 예. 이게 다 공적에 대한 비문이라고요? 충주 박씨 가문의 위세와 나라에 헌신한 정도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후손들의 자부심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묘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제실.
각종 제례를 치르는 동시에 제사 참석자들의 숙식과 제사 음식 장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 제가 뿌리공원에 다녀왔는데 거기 성씨조형물 1호가 충주박씨라고 하더라고요. 예. 충주박씨가 어떤 가문이에요? 이제 저희 충주박씨는 그 신라 54대 경명왕의 그 다섯째 아들 사불대군의 후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충주박씨라고 하면 당연히 충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대전에 있게 됐을까요?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족보나 그 고증 자료를 볼 때 그 저희 할아버지 진 할아버지하고 소 할아버지 두 분께서 그 당시 그 공주 덕진현 가장골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로 말하면 도마동, 변동, 내동이 되겠죠.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터를 잡으셔서 그때부터 충주박씨의 세거지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약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 대전 유등천 주변의 터를 잡고 가문을 꽃피운 충주 박씨. 제실 건물엔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화목하길 바랬던 유훈이 남아 있습니다. 가전 충요 세수 돈목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1474년 승화부에 등재되어 있는 가운으로 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가운입니다. 가운이 적힌 현판 옆에 시 한 수가 적혀 있습니다. 외손 봉사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 할아버지 장인 되시는 그게 분이 고려 말 전설을 역임하셨는데 그때 임근 할아버지는 설화에 딸만 두 분을 두셨어요. 그래서 두 분 사위들이 외할아버지지만 그냥 제사도 안 모시고 시절을 안 모실 수가 없다 해서 양문 중에서 같이 약 600년을 외할아버지 시절을 모셔오고 있고요. 후대들한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업적과 치적을 참 좋은 거를 남겨주셔서 우리 가문의 중요한 정말 자료이자 자부와 긍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역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충주 박씨 제실. 오래된 그 세월만큼 건물 곳곳엔 다양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래된 가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는 게 네. 혹시 여기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재밌는 이야깃거리 같은 거 있나요? 박응훈 할아버지라고 네. 저 충북 영동에 그서 출생해서 거기서 이제 일생을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워낙 효자라서 그 호랑이가 감복해가지고 그 응훈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병환이 났을 때 그 호랑이 등에 태워서 다녔고 효심에 감복한 호랑이가 부모님 병수발도 함께 들어주고 심요살이도 함께 했다는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충북 영동엔 이 호랑이를 위한 묘까지 남아있답니다. 보통 설화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히 특정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설화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특히 재미있었던 게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 어르신께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호랑이 묘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단군 설화 같은 설화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먼 얘기로 느껴지는 건데 그거를 자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뭔가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미있었어요. 여기에서 나온 훌륭한 인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 임난 때 의병장을 역임한 그 박일용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의병 한 1,500명을 모집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그 전공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 양반의 그 비뿐만 아니고 그 사당까지 지어서 영동군에서 매년 그 시제 그 제를 올리고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제실. 그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잠시 쉬어가며 그림 동화를 그려봅니다. 문중 사람이 아니라면 쉬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대문. 하지만 그 안엔 장인과 외손까지 살뜰하게 챙기며 화목한 가문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신기하고 재밌었던 얘기가 이 내외자선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약간 충주 박씨만의 일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재미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충주 박씨 제실과 이 족보를 그려봤어요.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켜온 충주 박씨에 대한 자부심. 그것은 가문을 꽃피우고 지켜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나 씨의 다음 여행지. 대전시 대덕구의 동춘당 공원입니다. 흰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이에나 씨가 봄한 선생님을 걸어옵니다. 오하니까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여기가 은진성 씨 가문 동춘당에 있는 데죠? 아기자기한 동춘당 모형. 건물 형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행 작가 이혜나 씨이십니까? 네, 아이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난 은진송 씨 대종의 회장 송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저희 은진송 씨의 유적 중에서 보물 209호가 지정되어 있는 동춘당입니다. 이게.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재, 동춘당. 조선 후기 스타일의 별당으로 아담한 규모의 건물에 선비의 간소한 기질이 담긴 곳입니다. 시조로부터 우리 은진송 씨 시조로부터 13세 되시는 분의 송준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강론을 하고 후학을 가르치고 친구들과 만나서 또 토론도 하고 후학도 가르치고 하던 그런 별채입니다. 이게 별채인데 한 옆에는 방으로 돼 있고 요거는 들마루로 대청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송준기 선생님을 비롯해서 은진송 씨가 이 지역에 살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은진송 씨는 원래가 논산군 은진면 거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쪽 해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은진송 씨가. 해덕 쪽으로 이주해서 해덕에 와서 자리 잡으면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려 말기예요. 그때 이름은 해덕이었지만 어쨌든 이 대전 땅에서 800여 년 동안 은진송 씨 가문이 번창하면서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도 여기죠. 그 다음에 제월당 송규렴 선생도 계시고 대전이 은진송 씨 본고장이다 보니까 모든 학자들이 대전에서 다 태어나신 거죠. 조선 최고의 양반가, 국반이라 불린 은진 송씨 가문. 나라를 위해 학문을 연마하고 가문을 위해 효를 다했습니다. 여기는 대전 지방문화재입니다. 우리 은진송 씨의 송극자 기자 하는 분이 계세요. 고려시대에 진사벼슬을 하신 분입니다. 그 부인이 고흥유 씨예요. 고흥유 씨의 그 정절을 기리기 위해서 옛날에 임금님이 하사하신 정려의 각입니다. 갈색 나무로 이곳 만든 정려각엔 오래된 처마에 어떤 이야기가 한자가 있을까요? 둘러 새겨져 있습니다. 전양반이 22살 때
남편 되시는 송극기 그 선조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정에서 고흥유씨 댁에서 그 집안에서 개가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 고흥유씨 이분께서는 절대로 그 친정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4살 먹은 아들을 얻고 개경을 출발해서 혼자 대전까지 걸어서 옵니다. 효자가 아닌 효부의 이야기. 예나 씨는 어땠을까요? 정려각을 보고 그 정려를 받으신 고흥유 씨 얘기를 들은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성씨 문화라고 하면 저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보기 힘든 것 같거든요. 특히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으니까 더더욱 사실 저랑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정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은진송 씨는 특히 대전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성씨 중에 하나인데, 와, 만약 저분이 없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그동안 좀 저랑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었던 조상, 그리고 가문, 성씨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없었으면 제가 대전에서 은진송 씨를 볼 수가 없었겠네요. 예, 얻고 내려온 아들이 나중에 커서 쌍청당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비가 되십니다. 우리 은진송 씨는 전부 그 쌍청당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재미난 역사를 제가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종중 사무실에 가시면은, 우리 대종중 사무실에 가시면은 족보가 있습니다. 역시 가문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족보가 빠질 수 없죠. 출입문이 보입니다. 책장 가득 한자가 가문의 적힌 여러 이야기를 오래된 담은 갈색 족보와 표지의 문집이 구석이 꽂혀 책장을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은진송 씨의 길고 긴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듯하네요. 피난 중에는 이제 밥은 안 들고 가도 족보는 들고 갔다고 할 정도로 성씨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있을 때나 이런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성씨를 지키는 데? 창씨 개명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 자손 중에 송종국이라고 하는 분의 그 손자의 송좌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때 이제 젊어서 군인 가야 될 나이야. 나이가 돼서 일본 사람 군인에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은 일본 사람 군인에 끌려가면은 성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피하려고 군인을 안 끌려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끝까지 은진송 씨로 살아가고자, 후손들에게 성씨를 물려주고자 위험천만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섰던 조상들. 성씨를 지키기 위해 온갖 시련에 맞선 그 강인한 저항과 신념은 지금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씨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하신다는 게 요즘 사람인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시대에도 성씨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한 혈통의 역사입니다. 족보가. 한 혈통의 역사. 시조에서부터 어떤 훌륭한 분들이 나오셨나? 시조에서부터 그분들은 어떻게 살으셨나? 이것을 기록해놓은 하나의 혈통의 역사예요. 시족의 역사. 시족의 역사책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가문의 자부심과 문화를 담고 있는 족보. 그것은 성씨와 혈통의 역사서였습니다. 동춘당 툇마루에 앉아 은진송 씨 가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동춘당부터 정려각, 그리고 성씨를 지키기 위한 노력까지. 예나 씨는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을까요?
오늘 은진 송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송시현 선생님을 제외하고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창씨 개명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유학자분들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정여각에서 만났던 고흥유 씨, 그분이 재가를 하셨다면 이 많은 인물들을 다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쩌면 나라의 역사를 지키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문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은진 송씨 충효 가문의 곱고 굳은 신념을 만나고 갑니다. 도심을 조금 벗어나 이번엔 무수 천하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무수천하 마을이라. 뭐가 많네요. 문화재도 많고 주말농장, 썰매장, 농촌 전통체험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동네 사는 권영갑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분이시군요. 네. 여기 마을 볼거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동네가 400년 전에 형성이 된 동네예요. 진짜요? 네. 그렇게 오래된 곳이군요. 네, 이 동네 마을 이름 알아요? 무수천하 마을? 이런 거 적혀 있네요. 근데요, 무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업설무 근심수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네. 없다. 하늘 아래. 근데 이 무수가 우리 할아버지 호예요. 진짜요? 우리 구대조 할아버지 형님이 여기 입향조인데 그 할아버지 호가 그 나라에서 내려준 건데 근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무수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무술이 무수동이 된 거예요. 안동 권씨의 집성촌이기도 한 무수 천하 마을. 곳곳에 안동 권씨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거는 이제 저 할아버지의 신도비. 이 내용은 그 조상이 누구고 그다음에 어떤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벼슬을 했고 한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유회당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재에서 지은 데 가봐서 보면은 평지에 집을 졌죠. 근데 여기 경사면을 이용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 저 위에 쳐다보면은 그 주춧돌이 앞에는 높고 밑에는 낮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사를 이용해서 집을 짓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부터 그 대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집 뒤에까지 다 잘 보이는군요. 다 보이죠. 네. 근데 너무 예뻐요. 저 한옥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연못이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그 오늘 온다고 꽃도 펴 있네. 그러게요. 근데 저것도 처음 보는 곳이에요. 유회당은 조선 후기의 문신 권희진 선생의 호를 따 이름 지은 건물인데요. 유회는 부모를 간절히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늘 품고 싶다는 뜻입니다. 호마저도 효심을 담아 지었네요. 뒤에 있는 그 할아버지의 셋째 아드님이 그 영조 때 그 호조 판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를 맡아서 하신 분인데 그분의 호가 유회당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냥 체험마을이 아니라 안동권씨 집성촌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안동권씨 그러면 그 원래는 우리가 김가였어요. 백제 견훤하고 저 신라하고 그 통일을 할 때 그 왕건이 싸움을 했잖아요. 그때 밀리고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도와서 이기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고려 왕건이 저 사성을 한 거예요. 사성이라는 건 성을 내려주는 게 사성이에요. 그래 너는 권도에 밝으니까 그 권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안동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내려오다가 400년 전에 아까 얘기한 우리 무수옹 할아버지가 여기 처음 들어오신 입향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요 근교에 또 저 사시고
그 동생이 와서 여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동네냐면 한번 얘기할게. 여행 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진짜 재미있는 얘기예요. 저 들판이 있죠. 네. 들판이 있는데 저 종갓댁 앞에 초가 정자가 있죠. 네. 안 보여요. 여기. 저기 그 나무 숲 사이에 있어요. 네. 그분의 그 유해당의 종가는 저 밑에 있는 기와집이고 여기는 제사 지내는 메모리얼 섹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 지금도 음력으로 10월 초 이틀이 되면 초 3일이 되면 여기서 조선시대에 지내던 저 시제를 그대로 지내요. 아, 시제라는 게 어떤 거죠? 시제는 산에 가가지고 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시제라고 그래요. 그 기제는 방 안에서 지내는 거고. 그래서 그 4대까지는 방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5대째부터는 시제라는 걸 지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10월 초 3일이 여기 시제 날이에요. 매년 가을 행해지는 시제. 온 정성을 다해 조상을 기리고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안동 권씨 문중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신주를 모시던 별묘야. 그 신주라는 거는 옛날에 저 휘를 써가지고 앞에 나눠놓고 제사를 받들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쁜 집이 하나 보이죠? 네. 어?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묘소예요. 심여소? 네. 유회당 권희진 선생이 학문을 익히며 아버지의 묘를 지켰다는 심효소, 삼근정사. 상근정사라 적힌 현판과 효심을 다해 적갈한 지은 느낌의 한옥집 아담한 구조가 집입니다. 보입니다. 상근정사.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가깝다. 뭐가 가까우냐? 여기서 뒷문으로 보면 산소가 보이죠? 네. 여기 보여요. 앉아서? 네. 그죠? 여기 앉아가지고 이쪽을 보면 요 바로 밑에 물이 내려가요. 물소리가 들려요. 네, 물 가깝죠? 그 다음에 옛날에 요 산이 요 진달래밭. 그래서 세 가지가 가깝다 해서 상근정사. 그래서 이 문 안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심효도 하고 그 다음에 저 풍광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면서 그 즐겼을 그 조상의 마음을 한번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3년 동안 이제 돌아가시고 기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는데 뭔가 여기 있으면 좀 즐거운 추억들을 돌아보고 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며 행복했던 기억을 추억했던 유회당. 이곳은 권희진 선생의 업적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서예가로도 유명했던 권희진 선생의 문집 판본을 보관한 장판각도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깊은 효심과 놀라운 업적을 남긴 조상의 공간. 안동 권씨 문중은 이 공간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이렇게 보고만 가기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전국에 그 체험 마을이 1,500개 이상이 있어요. 1,700개 정도. 그 중에서 이 동네는 연간 25,000원에서 3만 명이 오는 그 전국에서 으뜸초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마을이에요. 전통체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옛날 음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예절도 배우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수확 체험하면 고구마도 캐보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저 수확해보고, 그 다음에 도마도도 하고, 그리고 또 감자도 캐보고. 해볼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엄청 많아요. 전통 문화를 중시하던 집성촌이 문을 활짝 열고 체험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쉬이 해볼 수 없는 체험을 통해 안동 권씨 대대로 내려오는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레 배워갈 수 있다는데요. 무수천하 마을에서의 체험.
예나 씨도 한번 해봐야겠죠? 녹색의 논과 산, 예나 씨가 선택한 나무가 체험은 보이고 집들이의 전통 온 방식으로 가족이 고추장 모여 만들기. 고춧가루부터 소금, 메주가루에 효소까지 재료도 참 다양하네요.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고추장을? 네. 그럼 이거 두 분 다 알고 있는 이 레시피가 이 안동 권씨에서 배운 레시피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꼭 안동원 씨라기보다는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안동곤시 고추장을 하려면은 진짜 어렵죠. 찹쌀을 방앗간에 갈아서 인절미를 해서 치대갖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체험을 하면서 좀 쉽게 애기들도 하고 이제 쉽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것도 메나 전통 고추장인데 네. 키우면서도 이제 옛날 방식을 다 그대로 하는 거. 네. 예나 씨, 어색하긴 해도 잘 따라하는데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신 거예요. 그 평소에도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요. 아니면 그 아까 말한 그 어려운 그 방법으로 드세요? 그거는 이제 하면은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숙성 기간이 길어지고. 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이 안동원 씨에서 만드는 원래 그 고추장은 뭐가 네. 달라요? 우리가 평소 먹는 다른 그냥 고추장이랑 달라요, 뭐가? 재료도 여기서 농사지은 거 다 나고, 소금을 이제 신안에서 천일염 가져와서 간수를 다 뺀 거예요. 처음에 시집 오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을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네. 고추장에도 가문의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제가 몽골에서도 한 달 정도 현지 가족들이랑 지낸 적이 있는데 그 나라식 약간 뭐 보즈라고 해서 전통 만두나 아니면 이제 면 요리 같은 거 만드는 법을 직접 배우기도 했었고 베트남에 있을 때는 가문 대대로 이제 그 느엉맘 소스라고 하는 피쉬 소스를 만드는 만드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같이 돌보는. 그래서 그런 데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고추장은 되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문에서 그 고추장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안동건 씨 집성촌을 방문한 계기로 방부제 넣지 않은 그 전통 자연 방법의 고추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드디어 완성된 고추장. 색이 고운 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찍어서 드셔보세요.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별로 맵지도 않고. 네. 또 찍어 찍어주세요. 예나 씨는 이렇게 안동 권 씨의 문화를 배워갑니다. 이게 그냥 체험을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단순한 체험이지만 우리 가문의 문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유회당 연못가에 앉아 무수 천하 마을에서의 여행을 정리해 봅니다. 유회당부터 고추장 만들기 체험까지. 안동 권씨문 중에선 또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을까요? 이번 여행 주제인 효에 가장 가까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그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어머님께서 직접 배우신 고추장 조리법을 모든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가문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노력이 이제 저희가 다양한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안동 권씨 집성촌이 대문을 활짝 열고 체험객들을 받아들인 덕분에 전통과 문화가 한 가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씨와 효 문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여행.
족보를 만들고 이름을 세우며 가문과 뿌리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 덕분에 우리의 효 문화는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 오늘날 성씨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대 사회에 들어서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찾는 것이 어떤 부정한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씨, 나의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존재의 원천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나의 가족이고요. 또 우리 집으로 시집 온 할머니가 있지만은 우리 집에서 다른 집으로 시집간 고모, 그것도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씨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임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어지고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족보의 가치를 다시 찾는다고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반에서 내가 놀리고 괴롭혔던 친구가 어쩌면 우리 집에서 시집 간 할머니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나 한 가족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서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되고 친화력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여러 성씨의 가문을 만나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 고유의 문화를 경험해본 예나 씨. 여러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을 그림 동화로 남기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해 봅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폭포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물줄기가 부모님의 사랑이랑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의 물줄기가 아닌 여러 물줄기가 이어져서 이 폭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만났던 여러 가문의 이야기나 문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유산, 역사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